안녕하십니까. 이달 시사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에는 목요일이 5번 있어가지고 이번 달엔 말일인 오늘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 대처 방안인데요. 오늘 이 주제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펜타시큐리티의 이석우 대표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이석우 대표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펜타시큐리티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25년이네요. 네, 금년에요. 그렇습니다. 네, 25년 동안. 네, 제가 볼 때 아마 이 분야가 급성장했기 때문에 회사도 급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타시큐리티 외에도 2017년에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회사인 클라우드 브릭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셨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자율주행차 보안 회사인 아우토크립토를 설립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버 안보 종합 서비스 회사 그룹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제가 이 자료는 이제 보내주셨지만 이 두 회사 클립토 브릭 이거는 일본에 주 시장이 있고, 또 아우토크립토 자율주행차 보안에서는 독일에 주 회사 시장이 있는 걸로 제가 들어서 이 회사가 굉장히 글로벌화됐다. 그래서 이따 시간이 되면 회사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우 대표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포항공대를 뺄 수가 없겠습니다. 포항공대 1회 졸업생이세요. 네, 1991년이었네요. 네. 1회 졸업생이. 그러시고 같은 대학에서 산업경영공학으로 석사학위를 하셨고요. 졸업 후에도 학교법인 이사, 포항공대 학교법인 이사와 총동창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인크립션 실용주의 암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PwC가 작년 가을에 전 세계 89개국의 4,447명의 CEO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25차 애뉴얼 CEO 서베이라는데, 여기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향후 12개월 동안 귀사의 경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기 보시다시피 사이버 리스크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49%. 그리고 이제 2등이 코비드, 건강이라는 게 코비드고요. 그 외가 이제 경제 변동성, 기후 변화, 지정학 리스크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 조사는 작년 가을에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 세계 CEO 4,500명이 향후 12개월 동안에 자기네 기업이 당면한 최고 리스크를 사이버 리스크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문외한이긴 하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이버 리스크가 이렇게 기업한테 큰 위험 요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년 연속 사이버 리스크가 글로벌 CEO 서베이에서 1위로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을 엄청 가속화시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지난 2년 이제 좀 넘었는데 2년 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이버 테러도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테러도 증가했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 리스크 관계를 좀 설명을 좀 우선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디지털 전환하고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별개 사건인데 이게 하필이면 동시대에 급격하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기업들이 옛날부터 이제 전산 시스템 도입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점점 디지털 형태로 이제 바꿨는데 그게 2010년대 그러니까 2019 말씀하신 2019년 20년 되면서 굉장히 그게 급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비즈니스하는 방식이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쪽으로 갔고 하필 그때 또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디지털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람이 이제 회사를 못 가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어떤 상승 효과, 그다음에 이게 서로 또 주고받는 효과가 있죠.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디지털, 우리가 디지털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 디지털이 있으니까 코로나를 또 버틸 수 있고 이게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급속도로 디지털에 대한 의존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우리 회사한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구나.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들을 더 옛날보다 강하게 하게 됐고 그러니까 CEO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잖아요. 디지털로 이렇게 되는데 사고가 터지네. 이거 심각하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생각의 흐름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리스크가 우리 회사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해액이나 이런 게 크게 늘었나요? 네, 피해액이 이 통계 자료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매년 한 꾸준히 한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씩 피해액이 증가한 걸로 나오고 그래서 2025년이 되면은 한 10조 달러 이상의 그 사이버 범죄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10조 달러면 어마어마한데요. 네, 저도 뭐 세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세계 GDP가 네네. 뭐 지금 90조 달러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10조 달러면 10%가 넘잖아요. 네네. 그 이제 경제라는 게 뭐 매년 돈을 벌지만 이렇게 누적돼 있는 재화나 뭐 이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버 리스크,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서 이제 그걸 뭐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것도 가능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를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피해를 입는 회사나 개인들이 좀 숨기나요? 자기 피해 입었다는 걸? 그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들은 못 숨겨요. 그게 일단 사이버 침해 사고가 나면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되게 나의 고객들이나 이렇게 알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걸 신고하는 게 의무고. 그래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면 모르는 경우.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킹을 했는데 가서 뭐 이렇게 파괴하고 나간 게 아니고 거기 주요 정보만 쓱 열람하고 나갔으면 모르는 거죠. 오히려 진짜 고도 해킹은 그렇게 하고 가거든요. 진짜 고수들은 그 흔적 안 남겨요. 도둑을 맞은지 모른다 이거죠. 예.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정보만 빼내든가. 네, 정보 빼내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듯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열려 있네. 다음에 또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흔적을 잘 안 남기고 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들은 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신고를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고 신고와 의식을 이제 못 가는 경우도 많아서 숨긴다기보다는 뭐 모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리포트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질문 많이 해주세요. 이 분야는 저도 잘 몰라서 사실 질문을 어떻게 할지도 잘 모릅니다만은 소위 정보 비대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많이 하시고 일반인들은 평소에는 별로 사실 못 느끼고 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보 비대칭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 이런 것도 모른다고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질문이나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사이버 리스크 또는 사이버 공격, 뭐 사이버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다른 형태의 공격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개인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게 이제 뭐 말웨어, 그다음에 뭐 피싱, 뭐 랜섬웨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말웨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만든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이러스, 웜, 뭐 트로이 목마, 랜섬웨어 이런 이제 나쁜 짓 하는 소프트웨어를 다 말웨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파가 되는 게 뭐 이메일에 이렇게 첨부 파일을 보낸다거나 링크를 붙여가지고 누르면 이제 내게 오염되게 만들거나 뭐 메신저를 쓰기도 하고 옛날에 이제 디스크 같은 걸로도 많이 온 거죠. 요새는 잘 안 쓰는데 저장 매체를 통해서 유통이 되거나 아니면 불법 사이트 만들어 놓고 거기 뭐 이거 뭐 연예인 무슨 뭐 유출 영상 이렇게 해놓고 누르면 이제 감염되게. 그다음에 이제 왜 파일 공유 사이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 예. 그런 데 가서 파일 다운로드 받다가 또 뭐 이제 마루에 걸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걸리시고. 근데 이제 피싱은 어떤 기법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 낚시 피싱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짜를 가지고 이렇게 낚는 거죠. 가짜를 낚는 건데 용어도 거기서 나온 거고. 네, 그래서 이 가짜 유인해 가지고 이제 뭐 이제 전화해서 하는 거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고. 근데 뭐 왜 명절 때 많은데 명절 때 이제 뭐 택배 왔습니다 하고 요 링크 누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누르면 또 거기서 이제 감염되고. 그래서 이제 피싱으로 이제 그 피해자를 낚아서 그걸 이제 마리오를 감염시켜 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가 뭔가 의도한 나쁜 의도를 이제 구현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명절 때 그 택배 메시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저런 것도 있어요. 무슨 뭐 재난지원금 나왔다 문자 메시지 와가지고 여기 누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 통장 번호 넣으시고 뭐 주민등록번호 넣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에 걸리면 이제 재미가 없죠. 이제 많은 또 리스크가 생기고. 그래서 피싱은 그 유도하는 행위인데 피싱은 대부분 이제 마리오랑 상당히 연관돼 있다. 결합해서 온다는 게 있고. 그다음 기업들이 많이 겪는 거는 가장 흔한 게 이 디도스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디스트리뷰티드 디나일 오브 서비스 어택인데 이건 뭐냐면 그 옛날에 왜 중국집에 장난 전화하잖아요. 장난 전화해서 뭐 짜장면 2그릇, 뭐 짬뽕 3그릇, 탕수육 해서 재밌게 맛있게 드세요. 그것도 전화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뭘 보내요. 이 서비스 이제 서버나 뭐 네트워크 같은 데다가 자꾸 뭘 보내서 얘가 원래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바쁘니까 얘가 일을 처리 못하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 DDoS 공격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또 뭐 내가 이제 리소스가 많으면 내가 전화번호가 10개쯤 있고 그다음에 뭐 전화받는 사람이 10명쯤 있으면 뭐 장난 전화해도 내가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고 마리오 같은 걸 보내서 쫙 컴퓨터를 오염시켜. 한 100만 대 이렇게. 그리고 걔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 100만 개 컴퓨터를 자기 이렇게 수하로 부하로 딱 이렇게 장악을 해서 뭐 매달 며칠이 되면은 이 서버에다 동시에 들어가서 뭐 보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컴퓨터도 뭐 내 거 안 써도 되고 그 돈도 안 들고. 근데 굉장히 많은 컴퓨터 파일로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 준비를 뭐 6개월쯤 전에 하기 때문에 누가 공격했는지 몰라요. 큰 공격이 발생했지만 정작 공격자는 모르고 자기는 어디 가서 놀고 있는데 컴퓨터 자기한테 이제 그 오염된 그 빅팀 컴퓨터들이 알아서 지가 막 공격하고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 빅팀이 된 이 디디오스의 이제 어떤 재물이 된 그 점령당한 컴퓨터도 주인들이 잘 모르죠.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한 100만 대쯤 컴퓨터가 있으면 막 그걸 막 바쁘게 안 돌리고 뭐저 띄엄띄엄 이렇게 거기서 자기 공격 대상한테 리퀘스트를 보내도 뭐 충분히 뭐 이렇게 부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걸린 사람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DDoS 공격은 또 마리오를 활용하긴 하는데 성격상 이거는 좀 다른 맥락의 공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자율차가 되고 이제 스마트화되고 그렇게 되니까 차들이 이제 컴퓨터화가 되잖아요. 이미 지금도 차들이 굉장히 큰 컴퓨터예요. 차 하나에 그렇죠. 지금 칩이 뭐 100개씩 이상씩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는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갖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지들끼리 통신도 하고 차들끼리 대화를 해요. 야, 너 지금 내 옆에 지금 사고 났는데 너 뒤 오는 애 조심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근데 차가 도로랑 대화하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니까 사실 지금 차는 이미 바퀴에 달린 컴퓨터고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달고 있는 차가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해킹을 당해요. 얘들이 해킹을 당하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무슨 뭐 사고가 나면 사고 날 수도 있겠네. 인명이 손실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나라에 어느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차를 다 세워버리면 그 지역에서 아무 일도 못 찾아. 뭐 물류도 불가능해지고. 마비되겠죠. 그러니까 미래 테러는 차를 아마 공격해서 세운 어떻게 뭐 하는 걸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서 이제 자동차 해킹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이건 또 서플라이 체인 해킹하고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신문에 많이 나는 것 중에 이제 랜섬웨어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어디에 이제 이것도 마리오를 쓰는데 뭔가 이제 나쁜 코드를 심어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이제 암호화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를 해가지고 잠궈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못 보고 그러면 이제 못 보니까 뭐 돈 얼마 내라. 그럼 이제 뭐 어디다 코인 보내라 이렇게 내고. 근데 안 풀어줘요. 이게 랜섬에 걸리면은 사실 돈 준다고 이게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걸리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 걸리시더라도 뭐 돈은 안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걸로 2017년에 뭐 워너크라이 같은 거, 그다음 2020년부터 한 5개월 동안 국내 은행들이 아주 굉장히 큰 이건 이제 랜섬웨어 DDoS를 이용해서 랜섬 그 공격을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연결되면 취약해요. 연결되면 내가 디지털 자산이 있고 그게 이제 통신으로 연결이 되면 뭐 위험도가 생긴다. 그래서 디지털 의존도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도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같이 이런 뭐 상상을 수 없는 예상 피해액이 지금 예측이 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고 네. 또 더 다양해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하자면 테러의 방식이. 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안보 이슈입니다. 이 사이버 트레트. 글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이버 공격의 주체는 민간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이제 민간이 하는 경우는 이제 이 소위 해커나 사이버 범죄 집단은 네네. 이제 협박이나 이걸 해가지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네네. 거고, 그렇죠. 정부는 좀 다른 목적으로 네네. 하겠죠. 네네. 물론 이제 북한은 뭐 소문에는 돈을 많이 빼낸다고 네네. 하긴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 산업이 그러면 굉장히 크겠네요. 이 사이버 테러 산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용어가 됩니다만 네네. 일종의 네. 범죄 집단이잖아요. 네네. 말하자면. 네네. 그렇죠. 이게 실체를 알 수가 있나요? 알면 잡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몰라요. 이 집단을 만들고도 서로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대면 안 하고 왜냐하면 다 이게 컴퓨터에 연결되니까 그냥 뭐 서로 실제 신분은 모르는 상태에서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굳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공격은 뭐 그냥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직 구조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조직화된 집단도 있고 네네. 그냥 개인들이 하는 데도 있고 네네. 또는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네.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네네. 군사적, 정치적, 네. 경제적 목적으로 네. 활용하고 네네.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신문에인가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국정원에서 이제 2010년경인가 그때 아니야 2003년 그때부터 조직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정부는 제대로 많이 그 대처를 하고 있나요? 이 사이버 어페어는 사실 어느 나라나 다 합니다. 이 어느 나라 정부든지 왜냐하면 이게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고 요즘 전쟁하면은 이 사이버 공격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지만 가서 막 이렇게 통신망 교란하고 뭐 인터넷 뭐 이렇게 서비스 안 되고 이렇게 만들고 놓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국방 차원에서 이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해킹하지 않더라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데 이제 뭐 국정원에서 그런 팀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도 조직이 있고 이제 군 쪽에도 그런 조직이 있고 또 여기에 필요한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 조직도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보안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또 거기를 담당하는 기관이 또 키시아라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북한이 유명한 이유는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가 어디 멀쩡한 나라 가가지고 해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찰 차원에서 정보 수집하는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디 하고 지금 사회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금 공격을 해버리면 그건 전쟁이거든요. 전쟁 행위고. 근데 자국 내에서도 그거는 좋은 인식을 받을 좋은 평가를 얻기도 힘든 거고. 그래서 상대국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쓸 입장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사이버 공격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없으니까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하면 잘하게 되는 거라 이게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실력은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관련된 그 학교도 많이 있고 네. 좋은 인력도 배출이 되고 있고 이거 전문화한 기업도 많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상당한 어떤 규제나 어떤 기준 같은 걸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력이 뭐 북한보다 떨어진다 뭐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범죄에 국경이 있나요? 없죠. 그건 뭐 있을 수가 없죠.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있을 때 누가 했는지도 보면 뭐 보도에 따라서 뭐 북한이 했다 아니다 러시아가 했다 뭐 했다 계속 이렇게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은 테러한 집단이나 사람이 내가 했다고 얘기 안 하면 그걸 트레이스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이게 논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격을 북한이 했다는 거는 여기에 여기 쓴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이 공격을 해서 이 이득을 누가 얻었을 것인가 이렇게 뭐 이런 거 갖고 추론하고 그다음에 뭐 사용했던 죄송합니다. 이제 IP 주소라든가 이런 걸 이제 다 참조해 이게 종합해서 아 이거는 아마도 북한이 했을 것 같다. 이건 아마도 뭐 어느 국가가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지. 그거를 100% 이렇게 확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를 명확하게 판별하는 거는 그 리얼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간 딱 그 시점에 그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을 써서 추적해서 아는 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에 알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뭐 두 나라가 명백하게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뭐 대놓고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밝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밝히면 내가 뭘 잘못했다가 자인을 하게 되는 게 되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그 괜히 기술 노출되고 내가 했던 의도가 노출되고 그럼 상대방이 방어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요. 밝힐 그 어떤 그 욕구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고도 해킹일수록 추적이 어렵죠. 그러니까 고도 해킹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되게 굉장히 그 거꾸로 추적하기가 어려운 기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원래 기술이 섬세하고 이제 난해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공격 방식을 써서 딱 이렇게 누가 뭐 했다 하는 걸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1년에 피해 규모가 뭐 6조 달러다, 10조 달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누가 그렇게 추정해요? 어떤 근거로 해요? 아, 그게 추정 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조금씩 다르게 쓰긴 하는데 거의 그게 이제 뭐 큰 틀에선 비슷하고요. 그 맥락에서 계산한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숫자가 뭐 100% 정확하냐? 뭐 그건 아마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도 뭐 그게 다르고 특히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가치 평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게 얼마짜리인지 평가가 어려우니까 그게 이렇게 딱 뭐 정말 100조 달러냐 뭐 하는 거는 이제 뭐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핵심은 같은 방법으로 쭉 측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증가 속도는 증가하는 속도는 굉장히 분명한 거죠. 그거는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 피해 추산을 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그래서 이거 상당히 뭐 신뢰할 만한 아주 뭐 1달러, 2달러를 맞추지 못하겠지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그 언론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하루 전날 우크라이나 국방부, 내무부, 금융기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네네. 물론 러시아는 부인했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도 뭐 이게 디도스 공격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네네. 하는데 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전쟁의 행위가 있을 때는 또는 국가 간의 적대 행위가 있을 때는 결국 사이버 공격이라는 게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제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적국이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 점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일반적인 국가들보다 한국의 보안 규제가 조금 더 이렇게 뭐 타이트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좀 그런 상황이고.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의 이 납품이 되는 보안 기술들은 일정의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 이 승인을 합니다. 이 평가를 해가지고 너는 등급이 뭐다. 그래서 이 일정 등급 이상을 맞아야만 이제 충족을 해야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 정부의 기관에 납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정부기에서도 민간이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보안 레벨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제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회사라든가 뭐 금융기관 같은 데는 굉장히 높은 보안 수준을 이렇게 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오디트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 2017년부터인가 중국 정부가 사이버 보안 안보법, 네. 데이터 안보법 해가지고 이쪽에 굉장히 법을 강화하고 네. 기관을 만들고 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이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 네.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의 또 다른 이제 그 약간 대칭점이 뭐가 있냐면 프라이버시가 이슈가 있어요. 예. 프라이버시는 사이버 공격 자체하고 이제 다른 측면의 일인데, 근데 사이버 공격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라이버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나의 정보나 사생활이나 무슨 나의 기록들이 이렇게 노출돼서 대중에게 이게 노출돼 가지고 나의 명예를 이렇게 뭐 훼손한다든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쓰여서 내 재산상의 이렇게 손실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나의 가족의 피해를 얻는다든가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 나의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그다음에 또 SNS에 자기 뭐 사생활도 막 올리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집에도 뭐 다 이렇게 카메라, CCTV 있고, 또 요새 집들도 다 통신망에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노출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CCTV 화면 공개돼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부터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래서 프라이버시 이슈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사이버 공격하고 굉장히 연관된 이슈인데, 이 프라이버시도 이게 국제적으로 일정 수준의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도 뭐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제가 있고, 한국도 이제 우리나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제가 있고, 미국도 미국에 있는데 그게 이제 서로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과 프라이버시 보호는 별개 사안 아닌가요? 네, 별개 사안인데 네. 이게 반드시 연관이 돼서 그 프라이버시 이슈의 상당 부분이 사이버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핸드폰에 악성 코드를 불법으로 핸드폰 이제 내 폰에다 악성 코드를 심으면 여기는 내 사진 다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 그 사진이라든가 내가 뭐 어디서 뭐 했다는 걸 다 알 수 있고, 요즘에 또 이 SNS의 계정 해킹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많이 이게 SNS에 나 지금 내가 못 들어가고 있어, SNS에 내 SNS 못 들어가고 있어, 이런 연락이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거기 있는 내 자료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자료를 다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내 생활을 엿볼 수도 있는 거고, 내 가족들에 대한 관계, 친구 관계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SNS가 중요하죠. 그게 자기 뭐 비즈니스에도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금전적 손해도 있고, 뭐 그거 갖고 협박할 수도 있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프라이버시와 사이버 공격은 별개 이슈인데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네네.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고, 네, 그거는 반드시 뭐 협박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거 네네. 다른 차원의 또 목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에 이 사이버 보안 기술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뭐 지난 1월에 도요타 자동차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뭐 14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망 안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같이 뭐 그 납품 회사가 수천 개로 이렇게 돼 있는 공급망 같은 경우에 보완을 한다는 게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사이버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공급망의 사이버 리스크는 네. 한 네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급망이 굉장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게 굉장히 공급망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위키스트 링크가 존재하면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위키스트 링크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합성, 인티그리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맞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떤 원하는 서비스를 못 할 수도 있고 보안에 또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인티그리티 이슈가 있고,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공급망이라는 자체가 원래 뭐 공급망 자체도 복잡하지만 공급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들의 생산물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구조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건드릴 게 많다 이게. 그리고 누구도 이걸 다 알기 어렵다. 이런 컴플렉시티 이슈가 있고. 그 대신 이제 파급 효과는 크죠. 이제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게 쭉 공급망 따라서 뭐 전혀 엉뚱한 데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공급망 이슈는 이제 도요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패치,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거 사면 패치를 하잖아요. 이제 정기적으로 뭐 기능을 업데이트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악성 코드가 섞여 들어가면 그 패치 다운받은 뭐 고객들은 다 악성 코드에 오염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20만 원씩 나오고,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도 경우에도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급망 이슈는 뭐 옛날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 중요한 토픽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예를 드시는, 그래서 자동차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산업 중에 자동차가 제일 서플라이체인이 복잡할 거예요. 차 하나에 부품이 뭐 몇만 개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국제 협업을 하고 한국에서 만들 차를 뭐 미국에서 타고, 미국 부품을 들여다가 중국에서 차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켜야 될 보안 규약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래 만들어서 이거를 UNEC 그 R155라는 이 자동차 보안 규약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엔의 그 유럽 이코노미 커미션에서 거기 산하의 WP29라는 포럼에서 제정을 한 건데, 2020 이제 올해부터죠. 올해 7월부터 판매되는 신차, 그러니까 신모델은 일정 수준의 보안 규약을 지키면서 생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2024년 7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 그러니까 구형이든 신형이든 관계없이 그때부터 판매되는 모든 양산차들은 2000 몇 년이요? 2024년이요. 24년. 네,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UNEC에서 제정한 그 R-155 이 규약 보안 그 규약을 충족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받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동차에서뿐이 아니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큰 이슈입니다. UNEC라는 조직은 별로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조직인데 네. 이런 쪽은 또 UNEC에서 또 관리를 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UN 에코노믹 커미션인가요? 이게 저도 사실 이거 하기 전까지 몰랐던 조직인데 UN 이코노믹 커미션 for 유럽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네, 유럽이 중심이 돼서. 네, 유럽이 중심이긴 한데 사실 여기에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된 국가들은 이 기준을 대부분 다 받아들이는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자율주행이 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차가 혼자 가고 있는데 누가 해킹을 해버리면 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대비를 하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와 자동차도 그렇지만 도로 시스템 자체하고도 링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미 돼 있습니다. 이미 이미 실험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그걸 VTX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거를 특정 구간에서 그걸 이제 구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죠. 네. 곧 전국적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질문을 좀 해주시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네요.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이 사이버 앞으로 네네. 리스크가 네. 이게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
참 대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에릭 슈미트인가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뭐 우리는 이제 모든 행동과 말이 기록되는 뭐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생활이 이제 거의 그 디지털로 네네. 지금 전환되는 상황인데 리스크는 점점 커지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되나요? 이 사이버 공격에.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 이게 지금 이제 에릭 슈미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니 초대 회장 모리타케오 네. 회장 자서전에 보면은 1986년인가 쓴 책이에요. 내가 실리콘밸리에 갔는데 컴퓨터끼리 뭐 이렇게 통신을 대화를 하더라. 야, 앞으로 보안이 중요하겠다. 그게 86년도에 나온 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제가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또 이 인사이트 받았던 그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컴퓨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지능을 갖잖아요. 그 지능을 가진 게 서로 연결이 되면 당연히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인 다 디지털화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앞으로 이제 책상에다 아마 칩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서로 연결이 되니까 사이버 리스크는 뭐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세계는 또 이렇게 점점 자산이 축적되잖아요. 부유해지니까 거기서 생길 피해도 커질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책으로 하면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 대책으로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해야지 하면은 절대로 못 막고요. 이건 정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화된 세상이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보호를 하자. 이렇게 딱 그 큰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대책들을 수립해 가야 됩니다. 정책으로 한다는 뜻은 정부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정부도 해야 되고 이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UNEC 저기 WP29 같이 그거는 전형적인 정책 사례예요. 아직 자동차 보안이 뭐 우리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긴 한데 사실 길에서 보실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 이제 약간 일반 분들이 이제 접근하기 약간 미래의 일인데 그게 발생하기 아직은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규제를 먼저 표준을 만들어 놓고 차를 생산하자 한 게 이런 어프로치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그 정부일 수도 있고 어떤 민간 단체일 수도 있고 이런 국제기구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기업체 같은 경우는 뭐 서플라이 체인의 가장 위에 있는 기업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그 보안을 적용하던 체계의 가장 그 슈퍼셋에 위치해 있는 그런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국제적인 공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아마 UNEC 유럽 그게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약간 좀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소위 서방 측의 결속을 다졌잖아요. 정치적인 결과적으로는 나토도 강화되고 그렇게 볼 때 현재 그러면 소위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영에서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시큐리티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같은 게 있나요? 그 교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 분야를 교류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어떤 특정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자동차가 비슷한 사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인인증 쓰잖아요. 그 암호인증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서로 이제 교류가 있고 뭐 표준 같은 걸 만들어 가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교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보안이 원언어기 때문에 모든 보안을 이렇게 탁 해서 이제 그 표준을 만드는 하나의 어서리티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분야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적 공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약간 말씀하신 그 국가 간의 자유 세계 그거보다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모르는 세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크웹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다크웹. 네. 그러니까 그건 완전 지하 세계거든요. 다크웹. 다크웹. 네, 다크웹이라는 거 완전 그게 뭐예요? 다크웹.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접속하는 이런 웹이 아니고 그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온갖 불법이 다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멤버십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비밀 결사 같은 거예요? 아니 그 웹이에요. 웹인데
그게 이제 거기에 이런 웹이에요. 웹인데 이런 식의 웹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들어갈 뭐 이렇게 사람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온갖 불법적인 것들, 특별한 액세스가 된 사람들만 불법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여튼 뭐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범죄는 거기 다 있습니다. 다 그 앱에.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에는 범죄 단체가 국제 공존한다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게 되게. 근데 이 인터넷 디지털 시대는 그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뭐 수익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국가 간의 그 컨플릭트 문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상적인 세계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또 보호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고 그거는 한 국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나라를 하더라도 서로의 이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협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대 무정부 단체 뭐 이런 개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미 근데 사실 현실 세계 전쟁도 그 9.11 테러 이후에 그런 인식이 변했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뭐 테러 형태로 어떤 집단 국가가 아닌 사실 뭐 국가 아니었잖아요.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국가가 아닌 또 특정 집단과 문명 세계 간의 싸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게 사실 사이버 월드에서는 훨씬 쉽게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거죠. 혹시 그 앞으로 AI가 더 보급이 되면 또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커질 것 같은데요. 네네. 혹시 뭐 그런 데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가요, 지금?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중요한 이슈라서 이제 AI를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는 이제 별개 이슈인 거고요. AI 시대가 돼서 디지털화가 고도화되면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건가? 근데 그 문제는 아마도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안 프레임워크에서 조금 발전시키는 정도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버 공격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응이라는 게 기업 혼자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가 차원의 공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또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국민 개개인들이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의식이 사기 안 당하려면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피싱 안 당하려면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왜 거리에 나가면 엄마가 손 들고 건너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학교 가도 뭐 줄 서서 가세요. 뭐 파란불에 건너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자동차가 없던 시대는 안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자동차가 생기고 나서 했던 교육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안전한 하나의 시민으로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한 교육을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하도 디지털 워낙 빨리 변하니까 부모가 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학교나 사회의 어떤 조직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정부 기구가 하나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현재? 우리나라에 하나가 있다면 구호 목적으로 세운 건 아닌데 민간 쪽의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거는 이제 정보보호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정보보호진흥원이죠. 바뀌어서 이름이. 그래서 혹시 사이버 이렇게 피싱 사고 같은 거 겪으시면 전화번호 2개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112나 112. 네. 경찰 사이버 수사대 접수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능해요, 우리나라 경찰이. 사이버 수사대 접수를 하시거나 아니 118, 118의 그 118은 간첩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보진흥원에서 거기에 보호.com인가 하는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그 전화번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2개 전화하시면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방어를 잘해도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공격 받았을 때 응급 조치가 뭔가요? 근데 답이 112나 118을 누르는 거예요? 신고가 최고입니다. 신고. 무조건 일단 기업도. 네. 기업은 의무예요. 아 의무예요? 네. 네. 보고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요. 네. 근데 진짜 좋은 거는 공격을 당하더라도 피해를 안 받는 거죠. 공격을 막을 수는 없어요.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때리겠다는데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격하기 힘들고 공격을 하더라도 뭐 별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없도록 만들면 이제 공격을 안 당하는 거니까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적절한 보안 그 팀과 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 보안책을 갖춰서 공격을 할 의지가 없게 만들고 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하게
취소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뭐 기업 형편에 맞춰서 그다음에 또 이제 보안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 많이 있고 이렇게 상의해가면서 자기에 맞는 보안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아까 왜 제일 이 오픈을 하실 때 CEO 서베이를 네,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데 CEO 관심이 중요해요. CEO가 기업이라는 게 CEO 눈길 두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방향이. 그래서 CEO가 사실 보안이 어려워서 CEO 입장에서 뭐 관심 가기 쉽지는 않은데 그냥 물어보는 거죠. 야, 우리 회사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우린 안전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제대로 보안을 내면 시큐리티 보안 담당자가 따로 있어야 돼 별도로. 그래서 치프 시큐리티 오피서 아니면 치프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오피서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지위가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장한테 직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제가 한 사업 처음 할 때 미국 은행에 갔었는데 2000년 전후예요. 2000년 전후인데 그 은행의 데이터 센터 보안 센터에 갔었어요. 견학을. 그랬더니 저희가 CSO다. 그 CIO랑 다른 거냐? 그랬더니 다른 거고 자기는 CIO한테 보고 안 한다. 정보 책임자 그 정보 시스템 책임자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자기 회사의 BOD한테 직접 보고하는 위치고 사실 회사 직급상 자기가 더 높다. 이런 얘기를 벌써 20년도 더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감탄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정보보안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가버넌스, 이 책임 소재, 그 가버넌스 이슈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좋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예를 들면 한 100대 기업 정도 되면은 다 CSO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것도 의무예요. 일정 규모 이상은. 네네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사실 회사마다 디지털화가 좀 다르고 디지털 자산의 의존도가 다르기 때문에 딱 뭐 이게 표준이 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5%에서 10%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5%? 전체 그 IT 예산 전체 IT 5%에 10% 네.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현실 한 1%쯤 해요. 1%. 네. 네. 대부분의 회사가 1%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없는 회사가 60%입니다. 보안 예산이. 그래요? 네. 이 질문이 하나 YS 강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모빌리티 보안의 미래를 개척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산업과 특히 UAM과 그 어반 에어 모빌리티죠, UAM이. 네네. 같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시네요.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제가 UAM은 잘 모르는데 그 모빌리티 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WP29에서 만든 보안 표준 같은 것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빌리티에서 중요한 이제 자동차 충전 전기차도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에도 보안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되게 복잡해요. 제가 본 보안 표준 중에서 제일 복잡한데 충전에 관련된 보안 표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그 비이클에 대한 보안도 있지만 이 서비스의 문제가 또 보안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이슈죠. 그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고객 정보를 다뤄야 되고 개인 정보를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제 잘 연계해서 쓰려면 그럼 앱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앱에도 개인 정보들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 같은 논리인데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기에 필요한 연결된 모든 것들에 대해 적절한 보안을 적용해야 되고 대부분은 어느 정도 표준이 있고 귀하게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런 거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UAM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라 거기에 대한 제가 아직까지 알기로는 뭐 특별한 보안 규약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도 모빌리티에서 얻어지는 보안 규약이 준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드렸는데 결국 그 대처라는 게 기업 차원에서의 대처는 요약을 하자면 그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말하자면 책임과 CEO의 관심,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적절한 수준의, 예를 들면 IT 예산의 뭐 일정 수준 5% 10%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겠고,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간, 또 국가 내에서 정부와 민간 간, 이런 또 개개 시민들에 대한 교육 등 정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진짜 중요한 분야 같네요, 앞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정말 사이버 보안이 특수한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IT 시스템에서는 아주 특수한 뭐 기관이나 뭐 회사나 신경 써야 되는 이슈였는데,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다 디지털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누가 IT를 쓴 거 안 쓴다는 거 논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계에서는 이 사이버 보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나의 뭐 가족이나 그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물리적인 안전, 그다음에 그 사람의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것들이 파괴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사업장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의 그 안전인데, 그거에 못지않게 이 사이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안전, 이게 잠재적으로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한 2, 3분에 걸쳐서 이 대표님 회사에 대해서 조금 한두 가지 질문. 그 회사가 이제 설립된 지 25년이 됐는데요. 그 아까 말씀 들으니까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계신데,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가 이쪽에 앞서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이 대표님의 어떤 경영 스타일이 글로벌 바로 추진해서 그러신가요? 하지만 어쨌든 그 상당히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미국이나 독일이 우리보다 더 앞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회사 펜타 세큐리티를 중심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업체 산업 현황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서 글로벌의 어떤 중요한 플레이어가 회사가 되는 거는 이제 꿈이었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꿈이라고 다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서 하는 거고. 근데 한국이 지금 디지털화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화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준의 디지털화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돼 있지 않을까 싶고요. 왜 그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 뭐 어느 나라는 이제 행정 시스템이 뭐 너무 올드해서 대응 못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한국의 그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우리나라에서 먼저 다 해보고 나가는 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고, 자동차 보안도 한국이 좀 빨리 한 편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 어떻게 25년을 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쌓아놓은 기술과 인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다. 뭘 하나 오래 하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저희 회사에 굉장히 이제 뛰어난 인재들이 한 분야에서 뭐 20년, 25년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해외 물건을 팔아보면, 저는 이제 뭐 미국 회사들만큼 유명하지 않으니까 가가지고 다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브랜드만 보고 사는 거, 이거는 뭐 꿈이고, 가서는 우리끼리 이렇게 좋으니까 한번 테스트해보고 좋으면 사세요. 그러니까 되게 이겨요. 비교 테스트를 하니까 이게 해볼 만하다. 이제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나씩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려운 게 뭐였냐면, 저희 같은 제품은 갖다 이렇게 준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뭐 테크 서포트도 해줘야 되고,
문제 생기면 나 고쳐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밸류 체인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미국의 사람들은 자기 말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자기 말로 하면 되고 또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사람 내가 몰라서 못 알아듣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가서 이제 설명 잘 못하면은 그러면 야 뭐 네가 이렇게 설명을 못해 이렇게 되니까 언어 예 그런 이제 불리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게 기술이 제일 쉽고요. 나머지 문화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문화를 또 회사에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는 문화 회사 집어넣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보니까 클라우드는 그런 필요가 좀 없는 거예요, 별로. 클라우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그냥 눈에 보이니까 바로 보이니까 도입하기도 쉽고 써보고 만지면 그냥 안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 클라우드로 해봤더니 이게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일본에서 고객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쪽 사업은 지금도 일본 매출이 굉장히 커요. 뭐 이렇게 회사는 아직 작은데 그래서 일본에서 계속 급성장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 뭐 매출의 반 이상이 일본에서 하고 있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이 기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가 디지털화가 되고 또 이제 그거는 이제 당연히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급변할 때 항상 산업계가 있잖아요. 근데 급변할 때 가장 급변하는 분야가 어디 거냐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모빌리티 자동차 이쪽이 크게 변할 거고 이쪽이 덩치가 제일 클 것 같다. 근데 마침 또 차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07년부터 했어요, 제가. 그쪽 네. 연구 개발을. 그래서 하고 또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10년 지니까 제가 제일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일반 자동차 타는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밸류 체인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뭐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해서 했는데 또 좀 지금까지 괜찮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R&D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R&D 그죠? 많이 합니다. 예. 뭐 다 R&D 비용이에요. 매출액의 몇 프로나 R&D. 그 구별이 잘 될지 모르지만. 구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공장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희 비용은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 조금 있는 거 그런 비용이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펜타시큐티 한 60% 정도가 이제 R&D에 참여하는 인력이고요. 와. 네. 아우토크립트는 조금 더 되고 그거보다. 클라우드 우리는 조금 그거보다 덜하고. 아니다. 거기도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비용의 대부분은 뭐 R&D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R&D가 한국에서만 돼요? 아니면 현장에 있으면 다 해야 돼요? 대부분 지금 한국에서 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조금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저희가 이제 글로벌 R&D 센터를 이제 곧 만들 거니까 아마 조금 이제 분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 인력 중에 외국인도 좀 있으세요? 네, 외국인도 있습니다. 네. 뭐 인도 사람이나 이런 분. 아니, 그렇지 않고요. 네. 좀 다양한데 많지는 않은데 네, 다양합니다. 네. 하여튼 뭐 아주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이번에 조금 인식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회사도 잘 하시고 또 이거는 굉장히 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여도 많이 하시고 그러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상으로 오늘 시사주민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좀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